안녕하세요. 네, 녹화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화면 공유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게 이 프리커노믹스는 각 챕터가 하나의 질문들로 돼 있고 되게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들이어서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으면 이 책을 어느 정도 이해한 셈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대답하는 목표를 갖고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나름의 답을 어떤 건 짧게 어떤 건 길게 좀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또 저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제가 만들어낸 답도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챕터 1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중간 리뷰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일 열심히 참여하셨던 주인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치딩. 아, 치링을 한다. 맞죠? 그것도 좁게 보면 그것도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졸려서 브레인 펑션이 제대로 안 하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졸릴 때 한 명 콕 집어서 얘기하면 잠 확 깨는 거 아시죠? 그럼 더 적극적으로 콕 집어서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저 혼자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네네, 인센티브.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아, 거기까지입니다. 아, 그 단어로 대답하신다고요? 아, 근데 아니요. 저는 그 방향으로 생각했어요. 예. 네, 제가 생각했던 답은 뭐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모두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거. 근데 그 인센티브에 반응한 방식이 뭔가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의도된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스쿨 티처들은 치링을 했잖아요. 근데 네. 원래 의도는 이제 하이 스테이크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아, 너희가 애들을 잘 가르쳐서 애들 성적이 오르면 너희의 연봉도 올려줄게. 그래서 더 열심히 잘 가르치기를 바란 그런 교육 시스템이었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의 답안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성과금을 가로채 갔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스몰 레슬러들도 이제 최상위 티어에 있는지 그 상위 60명 안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연봉을 얼마나 받을지가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결정짓는 딱 그 바운더리에 있는 그거를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on the bubble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왜 보통 스포츠에서 막 상위 4개 팀까지 뭐 다음 그 포스트 뭐 시즌으로 진출을 하는 페넌트 레이스 끝나고 그 뒤에 하는 그런 것들로 진출을 하는데 딱 거기에 걸려 있는 팀 있죠. 4, 5위 경쟁하고 있는 팀. 그런 것들을 다 온더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있는 레슬러들은 상대방한테 도움을 받고 또 자기가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아닐 때 상대방한테 호의를 베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치어링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다 파이낸셜 인센티브에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거보다 앞에 있었던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가 또 다른 인센티브를 대체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례들을 관통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라는 아이디어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려봤고요. 그 다음에 챕터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인종차별 집단이라고 봐야겠죠?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키는 그거랑 또 공인중개사랑 어떻게 이 둘이 비슷한가라는 주제였는데 이걸 제가 이제 중간 리뷰에서 말씀드릴 때는 챕터 2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에 관한 것이다 라고 미리 스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얘들이 힘을 갖는 방식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을 통해서다. 즉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거고 KKK는 상대방이 갖지 않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우리를 벗겨먹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쿠클럭스 클랜에 대한 내부 정보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뿌려졌을 때 더 이상 얘네들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거고요. 네이버 부동산이 생기면서 공인중개사들이 더 이상 집을 뭐 이렇게 팔거나 할 때 우리를 벗겨먹지 못하는 구조로 점점 가게 된 거고요. 또 가격 비교 사이트 때문에 보험사가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격의 거품이 빠지게 된 거. 이게 다 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가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됨으로써 좀 더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일어났다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는 게 챕터 2였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3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시키면은 나 나갈래 이러실 테니까 제가 생각한 근데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해주셔야 왜냐면 제가 만든 답들이 정답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답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또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면서 좀 더 논의가 풍성해지고 할 수 있어서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지 말고 계시다가 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런 것도 덧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지금 좀 잠 깨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왜 드럭 딜러들이 여전히 엄마랑 같이 사는가.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함의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잘 살지 못할까.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그런 conventional wisdom에 따르면 막 조직의 마피아 보스 엄청 잘 사고 막 비싼 차 타고 막 그러고 다닐 것 같은데 왜 얘네들은 이러고 있는가?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자면, 그러니까 갱이라는 집단 자체가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업체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의 함의점은 뭐냐면 굉장히 컴페티티브하고 Winner takes it all. 네,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스가 되면 정말 많은 돈을 벌겠지만 밑에서 정말 드럭을 팔고 있는 단계에 머물 때는 못 사는 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어느 기업을 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롭죠. 그렇죠. 목숨까지 위태롭죠. 그래서 책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비유들이 나왔는데 뭐 당신이 이제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릴 때보다 이렇게 드럭을 팔 때 죽을 확률이 더 높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죠.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범죄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왜 1990년대 들어서 범죄 통계가 줄어들기 시작했는가? 사실 요거를 이제 제가 중간 리뷰 때는 더 중점적으로 다뤘었고 여러 원인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읽어본 입장에서 뭐가 효과가 있었고 뭐가 효과가 없었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낙태 합법화가 작가가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했던 원인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더 많은 범죄자들을 수용하게 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범죄를 또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을 계속 잡아두고 있는 거니까 그게 분명히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주장도 함께 실었고 그 다음에 경찰력을 더 동원한 것, 경찰을 더 많이 고용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전문가들이 주장하던 다른 원인들 중에서 어떤 경찰력, 행정력의 그런 정책의 향상, 뭐 우리가 좀 더 좋은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건 컨트롤 마찬가지고 경제가 좋았던 것도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제일 빛났던 아이디어는 낙태 합법화인데 그 뒷이야기를 좀 더 파보면 이제 어떤 또 다른 학자가 통계학자인데 이제 이 낙태 합법화로 인한 범죄 감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다소 중대한 수학적인 오류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그 논의의 그런 유효성이 조금은 약화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걸 반박하는 글들, 논문들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유효성은 인정할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접근한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줬었던 교훈, 즉 인간이 어떤 인과관계를 설정할 때 당장 피부에 와닿는 눈앞에 보이는 인과관계를 설정할
하는 것이 익숙하지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오류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의미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존자의 오류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아마 2차 대전이었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1차인지 2차인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이제 미국에서 자꾸 출격 나갔던 전투기가 격추돼서 돌아오니까 일부가 격추돼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면 전투기에 그리고 조종사의 생존율을 높일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막 회의를 했어요. 살아 돌아온 전투기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이거 녹화되는데 너무 창피하네요. 에 총알을 맞은 부분들을 보니까 막 이런 데를 맞았다는 거예요. 사령관들이 회의를 하면서 야 여기다가 갑판을 덧대면 좀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통계학자가 갑자기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생존에서 귀환한 전투기고 격추된 비행기는 여길 맞은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을 맞았을 거 아닙니까? 즉 날개나 조종석을 맞았으니까 격추돼서 안 돌아온 거지. 살아 돌아온 걸 가지고 그 추론을 내리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통계학자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미군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존자 편향, 뭐 생존자의 오류 이런 식으로 통계학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오류를 만들어내는 사고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또 뭔가 삶에서 중대한 결정들을 할 때 좀 더 편향성이 없는, 좀 더 객관적인,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워낙 유명해서 대부분 알고 계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5로 넘어오면 perfect parent 혹은 perfect parenting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해야 아이가 더 잘 자랄 수 있는가? 근데 더 잘 큰다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다 보니까 그냥 한 가지 기준을 정했죠. 성적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아이 성적이 더 좋았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부모로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들이 뭐다라는 내용들을 책이나 뭐 강연이나 계속 배우지만 그 내용도 너무 바뀌고 부모들도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하니까 진짜 통계로 한번 결론을 내보자 하고 쭉 조사를 해본 결과물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여기에 versus로 나눠놨는데 이 위쪽이 실제로 도움이 됐던 거고요. 이 밑에 쪽에 있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우리의 통념에도 불구하고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쪽을 보면 부모가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한 경우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 이제서야 오타가 하나씩 계속 보이세요. 지위가 높은 경우 혹은 이제 어머니가 조금 육아 경험이 있을 만한 나이에 출산을 했을 경우 혹은 이거는 이제 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너무 낮으면 발육이 느리고 동학년에 올라갔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동시에 여기에 함의된 바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 관리를 굉장히 못 해줬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흡연을 했거나 음주를 했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아이한테 줬을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birth weight가 낮으면 성적도 같이 따라서 낮은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국이니까 통하는 얘기겠죠. 부모가 해당 모국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또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양이 됐는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 입양의 경우에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평균적으로 입양을 보내는 부모들의 IQ나 유전자가 입양을 받는 부모들의 IQ나 유전자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어쩔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입양을 보낸 부모의 유전자를 받은 아이다 보니 더 좋은 환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근데 또 희망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격차가 점점 해소됐다라는 내용도 책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도 환경도 어느 정도는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 nature vs nurture라는 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논쟁이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몫이 각자의 영향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극성 학부모인가 학부모에 소속돼서 이제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열심히 학교 교육에 관여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책이 집에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대요. 반면에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 멀쩡한가 뭐 이런 것 생각보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 좋은 동네로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가 별로 상관이 없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중간에 잘렸나 보네. 아, 네.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가사를 돌보며 아이를 키웠는가 이것도 생각보다 영향을 주지 않았고 헬스타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는지도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니 좀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겠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뮤지엄에 갔는가? 이것도 부모님이 굉장히 애써서 시간 내서 데려갔을 텐데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정기적으로 맞았는가? TV 보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인님이 코멘트로 노트로 남겨주셨죠. 스웨덴이었나요?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북유럽인 것 같아요. 그냥 막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쪽 아이들 전부 다 네,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네, 자국 컨텐츠가 좀 부족해서 어릴 때부터 약간 할리우드 내지는 뭔가 이렇게 그 미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TV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영어를 조금 다들 좀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다. 워낙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어릴 때부터. 네, 라는 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고, 좀 무조건적으로 아이들한테 TV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적으로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이게 좀 마지막, 충격적이었어요. 네, 마지막. 맞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봤던 논문에서 네, 뭐 약간 0세 때부터 하여튼 애가 이해를 못해도 뭔가 이렇게 계속 책을 읽어주면 애가 나중에 좀 더 좋은 리더가 되고 뭐 약간 학업 성취도 더 높아진다 뭐 약간 리딩을 더 잘하게 된다 약간 이런 논문을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완전 그와 상반되는 결론이라서 네, 읽어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네. 네, 그렇죠. 좀 근데 많이 뭐, 놀랐어요. 네, 이런 거는 사실 좀 더 찾아볼 만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걸 또 반박하는 논문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통계 기법을 들여다보고 그래야 이제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내용 자체만 보면 좀 어, 내가 이렇게까지 애쓸 필요는 없는 건가? 혹은 이게 도움이 안 된다니 정말로 주인님 말씀대로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런 항목들을 종합하면서 작가가 내린 결론은 What parents are 이랑 What What they do. parents do. 네, 그렇죠. 이 네, 두 what they 가지 are is more important than what they do. 맞아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좀 너무 슬퍼. 일반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경향성으로 보면 내가 이미 어떤 사람인가가 음. 내가 아이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제가 진짜 좀 더 준비가 된 채로 부모가 되어야겠다. 음,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뭔가를 하는 건 이미 영향을 못 미치고 늦은 거라면 네.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준비가 다 된 채로 그게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 시점에서 음, 아이를 낳아야 정말 그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때 가서 내가 아이를 위해 희생한다고 좋은 결과를 낳지도 않고 오히려 내 에너지만 훨씬 더 많이 소모하게 된다라는 거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약간 다 대물림이 된다는 게 좀 슬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좋은 방향으로 되물림 되기도 하고 나쁜 네네. 방향으로 되물림 되기도 하고 네, 뭔가 약간 이렇게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네. 전 예전에도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생각보다 크지 않은가? 결국은 다 타고나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 약간 그럼 왜 다들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건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저 약간 되게 말하기 민감할 수 있는데 그런 네.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말하기가 좀 그렇고 살짝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먼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 가지고 공감이 되네요. 네. 왜냐면 저는 이것과 약간 what parents are versus what parents do. 여기서 like who you are is more important than what you do. 뭐 어떤 교육을 받는지보다 뭐 약간 어떤 집안 배경에서 자랐고 뭔가 이렇게 부모님의 그 공부 유전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예전에도 한번 봤었어서 그때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막 그럼 나 지금 진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그렇죠. 할게 한번 막 뭐지 이거?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보니까 그래서 그냥 어제의 나랑 비교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이런 남이랑 비교할 필요 없다. 네.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세계관이 되게 어두워지네요. 이런 결론을 내려고 본 건 아니었지만 근데 사실 그것도 불편한 진실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네.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그건 어쨌거나 현실의 모습에 대한 얘기고 또 당위에 대한 말은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또 긍정적인 당위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더 노력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현실을 인정하고 네. 발전을 하는 게 더 진정한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 너무 예. 현실을 인정하고 내 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 예. 자녀에게 나의 그 what I am을 뛰어넘는 이상한 expectation을 갖지 말자. 그 expectation에 뭔가 좀 고통받으셨나요, 주인님?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먼저 그- 아이에게 네. 기대를 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자. 너무 어두워졌나요? 아니요. 아니 오히려 그럼 이제 진짜 네. 정말 객관적인 예.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너무 원래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겸허한 마음을 갖자. 네, 이렇게 객관화돼서 보는 게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좋아요. 또 뭐 중간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 말 너무 분들도.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감사하죠.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제가 주변이 시끄러워서 방해가 될까 봐 잘 못 켜겠어요. 아니에요. 보람님 네. 잘 안 들려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벤트성으로 우리 나중에 아이 낳으면 혹은 이미 낳으신 분도 있고 하지만 이름 어떻게 지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수다도 한번 떨었었죠. 네. 네, 제가 막 그때 개드립도 치고 그랬었는데 무슨 여기에 나온 제목 자체가 이게 원작은 A Rose Would By Any Other Name Smell as Sweet 이라고 해서 이게 로미오 앤 줄리엣에 나왔던 대사래요. 그래서 그 의도 자체가 이제 네가 그렇게 우리랑 적대 가문이 아니라 또 다른 가문이었어도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하면서 뭔가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로즈만 바꿔서 로션다라고 해서 이 애 이름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 이런 형태의 질문으로
뽑아냈던 건데, 오, 몰랐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결론을 잡아내자면 아이의 이름은 원인이 아니고 인디케이터다. 이게 가장 핵심에 가까운 대답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고 혹은 저렇게 짓는다라고 해서 그 아이의 삶이 그 자체로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아이의 이름을 뭐 주희로 아니면 뭐 윤실로 가을이로 슬기로 뭐 경무로 이렇게 지어주는 부모님과 개똥이로 주어지는 지어주는 부모님 사이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것 자체가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이름이 지어진 아이들 혹은 저소득층의 뭐 흑인 위주의 뭐 이런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평균적으로는 순탄치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던진 질문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이상한 이름을 받았는데 그걸 바꾸고자 한다면 너의 삶이 달라질까? 근데 원래 이렇게 인디케이터지 커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안 바뀔 거다라는 어떤 결론을 함의하고 물어본 것 같지만 사실 또 다른 대답을 내놔요. 네가 그걸 바꾸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그것 자체가 또다시 strong motivation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다. 당연히 너의 성공 확률은 그것만으로도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그게 또다시 원인이 돼서가 아니라 네가 그만큼 동기부여가 잘 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이름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어떤 이름이 유행을 타고 점점 대중을 향해 퍼져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로테이션에서 빠졌다가 다시 발굴됐다가 이렇게 이름이 순환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다뤘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6개의 챕터에 대해서 나름의 대답들을 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꼭지가 더 남았습니다. 하나는 진짜 준비 많이 하셨다. 네. Words in Context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표시해 주셨던 메모나 뭐 형광펜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셨던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선정했어요. 선정하는 중에 이제 기준은 그래도 조금 더 앞쪽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걸 끝까지 다 못 읽으신 분들도 사정상 있을 거고 해서 웬만하면 모두가 다 봤을 것 같은 내용 위주로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organically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달아주고 저절로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가닉의 의미는 유기적인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의미가 확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유기농의 유기적인 화학 비료를 쓰지 않은 자연 그대로 있어도 저절로 발생하는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이거를 저절로라고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 근본 의미에서 점점 확장돼서 여기까지 왔겠구나 라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은 접근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꼽아봤고요. 이 내용은 이제 대부분의 인센티브가 그렇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경작자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부모가 됐든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이제 메모로 감사한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일단 내용을 좀 읽을 시간이 필요하시죠? 좀 내용부터 먼저 보면 읽을 시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다 읽어보셨죠? 이게 이코노믹스가 인센티브에 관한 학문이긴 하지만 동시에 statistical tool도 가지고 있다. 그 인센티브를 측정하기 위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툴도 갖고 있어서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사례의 경우에는 CPS 시스템이 oblige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oblige의 의미가 대체 뭘까? 그래서 모았다? 네? 협조했다? 협조했다. 네. 그런 의미에 가깝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감사한이라고 아마 적어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약간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적어주셨을까 조금 궁금해서
저희가 그 처음 의미도 들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I'm oblige가 much 형용사로 obliged. 막 쓰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하면 되게 네, 예스럽게 고맙다는 그런. 이렇게 네. 형용사로 쓰게 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이 단어 그대로 검색을 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동사로 쓰인 거다 보니까 이렇게 긁어보면요. 한 3번쯤에 있을 거예요. 아, 2번. 누구누구의 소원을 들어주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의미를 확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데, 아, 이번에 CPS가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데, 그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를 줬어. 좋겠다라는, 내 소원을, 내 바람을 이뤄줬어. 이 정도로 이어가야 맥락상 이제 잘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동사인데, 뭔가 1번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강요하다 이런 의미 아니고, 의무를 지우다 이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의미로 CPS 덕분에 문제가 해결됐다. CPS가 어떤 타겟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더 맥락상 잘 이어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be armed with 하면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을 무장으로 갖추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state of the art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에 모르는 단어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and가 나오고 bottomless supply of cash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어를 공부하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실 쓰고 있는 방법인데 그냥 개념적으로 한 번 더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이 and라는 단어의 기능 자체가 의미상으로 유사한 애들을 묶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100이면 95 정도는 그렇고 나머지 5 정도는 반대가 되는 애들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이나 뭐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월드 벡터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들을 이제 다차원 공간에 벡터 값으로 표현하는 일을 한 10년쯤 전에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수능 19번 문제 풀 때 아이들한테 뭐 이거 너무 쉬운 거지만 굳이 사고의 틀이 필요하면 이렇게 접근하면 돼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좌표를 만든 다음에 긍정과 부정이라는 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역동과 정적이라는 다이나믹과 스태틱이라는 틀을 이렇게 사고의 축을 만든 다음에 네가 보고 있는 상황이 일단 긍정인지 부정인지 나누고 다이나믹한지 스태틱한지를 나누면 지금 네가 뽑아내야 되는 정서, 이 글의 분위기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로 이렇게 일단은 긍정 대 부정으로도 나뉠 거고 이 안에서 다시 이렇게 모이는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아예 가치 중립적인 단어들은 이제 이런 공간 안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festive 이런 거는 이런 데 있을 거고 calm 같은 거는 이쪽에 있을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depressed는 이런 데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컴퓨터를 시켜가지고 더 복잡하게 다차원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워드 벡터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코인이란 단어의 그 좌표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워먼을 빼고 맨을 더하는 연산을 시키면 이 그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킹을 뽑아냅니다. 오. 와, 네. 똑똑하다. 네. 어. 그러니까 와. 이 좌표 공간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좌표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뽑으면 이제 킹을 뽑아내요. 그래서 이거 짱이다. 처음 나왔을 때 우와 대박이다 했는데 사실 그로부터 몇 세대가 지금 훨씬 더 지나서 이제 이거보다는 더 말도 안 되는 짓도 해요. 예를 어쨌든 들면요. 뭐 거의 인간에 가깝게 그러니까 왜 예전에 그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그 사람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미테이션 게임? 네. 아, 베네딕트 컴버배치인가요? 배우고요. 앨런 튜링의 그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의 그 threshold를 넘었는지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랑 같이 섞어놓고 대화를 시키면서 누가 인공지능인지 판별하게 만드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고
번역업계 쪽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기계 번역이 대부분의 번역사를 이기는 평가에서. 일단 기계가 번역을 했다라는 것조차 모르고요. 대부분의 그 커스터머들이, 클라이언트들이. 그리고 평가를 했을 때도 이제 더 이상 탑티어의 번역사와 비교를 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수준까지도 와 있습니다. 어떡해요, 그러면? 근데 네. 한 번씩 제가 잘 이해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씩 이 책도 그렇고 제가 괴짜 경제학도 한글로 읽었거든요. 네, 네. 근데 조금 번역이 힘들다, 힘들게 읽힌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 네네. 예, 그런 거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이게 쓰여졌을 때는 그런 인공지능 번역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 조금씩 느끼는 적이 있거든요. 이 책이 번역됐을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시기가 아니었고, 번역하는 사람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훌륭한 번역가가 작업에 참여했으면 한글로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셨을 거고, 이걸 한글판으로 읽었는데 좀 어려우셨다면 뭐 번역에 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글판으로는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사실 번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근데 어쨌거나 저희 밥줄이 이제 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는 그 인공지능이 워드 벡터를 만들 때, 즉 단어의 다차원 공간 내에서 좌표값을 만들 때 참조하는 방식 자체가 AND예요. 그러니까 AND로 묶여 있는 단어들을 그러면 weapons랑 cash랑 state of the art랑 bottomless가 의미상으로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울 거라는 전제로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그 좌표값을 조금씩 수정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이제 벡터 값을 확정해 나갑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 본능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AND로 묶여 있다면 여기서 나온 state of the art라는 표현을 몰랐어도 내가 bottomless supply of cash를 보면서 돈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온다. 일단 이건 긍정적인 말이네. 그럼 얘도 일단 좋은 무기란 뜻 아닐까? 이 정도의 방향성을 일단 먼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state of the art라는 표현을 계속 보면서 다른 단어랑 and로 연산으로 묶이는 과정들을 보면서 의미를 계속 좁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어 공부를 하시면 특히 대부분의 단어를 알고 있고 한 단어 정도만 모르는 지점, 한두 단어 정도만 모르는 지점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문맥 추론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최신식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딱 3문제 남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해보카에 미쳤었잖아요. 그래서 말해보카 버전으로 문제를 만들면 어떨까? 좀 쓸만한 표현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아니다, 진짜. 준비 왜 이렇게 열심히 해오셨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밑줄 개수가 실제 단어 수랑 똑같아요. 실제 그 단어의 캐릭터 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제일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맞추려고 하니까 다 같이 음소거를. 네. 그리고 마이크로 막 던지셔도 되고 키보드 모드도 가능합니다. 채팅에 쳐주시면 제가 이제 채팅으로 보고 여기서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 일단은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과 빨강색으로 체크한 부분을 보시면 정반대 질문이죠? 에리님이 뭐 쓰셨어요? 이거 왠지 맞는 것 같아요. Then stand it on its head. 맞습니다. 네. 저 표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군가가 메모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이게 이제 질문을 거꾸로 하면, 거꾸로 세워 놓으면, 머리를 바닥에 닿게 만든 채로 세운다, 이런 의미니까, 이제 질문을 거꾸로 한다라는 의미가 돼서, 그리고 실제 정반대 질문이 앞뒤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상 추론하기도 되게 좋고, 이 표현을 기억하기도 되게 좋은, 기억해둘 만한 표현인 것 같아서 선정해 봤고요. 2번입니다. Correlated does not mean that when 가을님이 말하신 것 같아요. 가을님이요? the other. 맞아요. 가을님은, 그래서 제가 문법 땡땡이라고 제가 한번 채팅방에서 비슷했습니다. Does not mean that one causes the other. 그렇죠. 진짜 아깝죠. 사실 뭐 답안으로 인정해도 되는데 시제가 현재라서 causes 이렇게 s가 붙어야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생각해 보자고 한 이유는 이것도 정말 일종의 대립상이에요. 늘 같이 다니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그래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헷갈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항상 하기 때문에 한쪽을 알면 다른 한쪽에 들어갈 말은 얘여야 해 라고 미리 떠오르는 사람들이 사실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고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대립 개념의 쌍이 머릿속에 많이 만들어져 있을수록 독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뭐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이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공유될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Once that information falls into the wrong hands.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fall into, 그다음에 wrong hands, 이게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colloquial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손잡고 같이 다니는 go hand in hand 하는 표현이니까 fall into the wrong hands. Collocation? 네, colloquial express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못된 손에 떨어진다 이러면 있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넘어가다? 들어간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마 뭐 다음 독서 모임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유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녹화를 좀 종료를 할게요. 오늘도 말 너무 많이 했어.